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제1회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정기시험, 특별시험. 이제는 2회 시험 10월 17일, 약 2달이 채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 시즌2의 강의와 또 정기시험, 특별시험에 나온 단답형 문항 분석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명 아차쉽다. 그 첫 번째 주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의 정의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11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 중에서 바로 10호인 아토피성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이 변경이 되었죠. 용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피부 장벽, 즉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하는데요.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증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피부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이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을 한다 하여 일컫는 용어죠. 각질세포는 피부의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벽돌 사이에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간 지질입니다. 각질세포끼리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진피층도 보호하고 또 수분 증발도 막아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피부 장벽은 계절의 변화나 스트레스, 화장품 사용의 부작용, 수면 부족, 자극적인 각질 제거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되거나 약해지기 쉽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촉진되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외부 자극이나 알레르겐, 외부 기온과 습도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피부로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의 최전선의 전투병인 피부 장벽 잘 보호해 줘야 되겠죠. 자, 피부 장벽과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려움증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사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제1의 정기시험, 특별시험의 단답형 문항의 통합 분석 자료인데요. 그중 기능성 화장품을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6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6개의 문항이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단답형 6개 문항 중에서 4문항은 별표에서 그리고 2문항은 고시의 조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고시는 2가지가 있죠.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입니다. 또 각각의 고시에는 별표들이 달려 있는데요. 별표 4가지가 달려 있죠. 1부터 4까지. 그리고 별표 1부터 10까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는 별표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험 출제를 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들인데요. 또한 이 고시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조제관리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시에 따른 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이 각조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특히 별표 부분에서는 3과 4,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1회 시험에서도 많은 문제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표 1과 2에서는 너무 세부적인 분석까지 그런 부분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말 그대로 각 제재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상세한 세부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성분과 또 어떤 기능성 성분과 또 어떤 기능성 화장품 제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별표 중에서 특히 통칙과 일반 시험법은 상세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특징적인 부분 위주로 몇 가지 발췌해서 문답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별표일 통칙입니다. 이 통칙은 크게 1호부터 24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호가 화장품 제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장품 제형의 정의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하여 점액상으로 만든 것. 그렇죠. 로션제입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 액제죠. 또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반고용상으로 만든 것. 바로 크림제입니다. 로션제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액제, 로션제, 크림제, 겔제 등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하여 만든 것. 침적 마스크제죠. 자, 액제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용상을 바로 겔제라고 하지요.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분한 분사체, 액화기체 또는 압축기체 등 분사제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개 모양, 포말상 등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 바로 에어로졸제죠. 마지막으로 균질하게 분말상 또는 밀입상으로 만든 것을 말하고 부용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분말제입니다. 이렇게 화장품의 제형은 7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그 법령상에 얘기되는 모든 그 제재는 바로 이 화장품 제형 7가지의 기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칙의 두 번째 부분, 용기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통칙은 4가지로 그 용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7, 8, 9, 10호인데요. 바로 10호가 차강 용기, 즉 제1회 정기시험에서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3가지 용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용기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는 외부로부터 고용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밀폐, 고용. 그리고 기밀 용기는 액상 또는 고용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 용기입니다. 자, 기밀 용기는 액상, 고용, 그리고 수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봉 용기는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를 밀봉 용기라고 합니다. 각각의 그 밀폐 용기는 기밀 용기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즉, 기밀 용기는 밀폐 용기의 기능을 포함하는 거고요. 또 밀봉 용기는 기밀 용기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봉 용기가 가장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도록 형성된 용기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용기에 대한 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칙 3번째 부분입니다. 온도와 액성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자, 온도. 그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얘기하는 그 온도의 그 범위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표준 온도는 몇 도를 의미할까요? 자, 바로 20도입니다. 상온은 15에서 25도고요. 실온은 1도에서 30도를 의미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액성은 산성과 알칼리성, 또 중성으로 나뉘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트머스지를 써서 검사를 하죠.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쓰는데요. 약산성은 5에서 3, 강산성은 3 이하를 의미합니다. 약알칼리성은 9에서 11, 강알칼리성은 11 이상을 의미하니까 이 정도의 pH 범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장편은 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중에 별표 1 독성 시험법에 대한 일부분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독성 시험법은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의 시험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번 특별시험에서 나온 단답형 문항이 피부 감작성 시험이었죠. 물론 별표 1의 독성 시험법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묻는 문항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다음번엔 혹시나 이 독성 시험법의 세부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어떤 시험법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독성 시험법 중에 한 가지 제 8호에 있는 유전 독성 시험 부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유전 독성 시험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기 돌연변이 시험입니다. 용어 자체가 유전 독성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세부 내용은 읽지는 않겠고요. 이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 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시험법이 있는지 볼게요.
유전 독성 시험 두 번째 방법인데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체외 염색체 이상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액 시험입니다. 용어적으로 충분히 이건 유전 독성 시험에 관련된 방법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 이것이 바로 유전 독성 시험입니다. 다음 장표는 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중에 별표 2 기준 및 시험 방법 작성 요령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능성 화장품 제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와 또 그 제재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티타늄 디옥사이드 자외선 차단 성분이죠. 또 알부틴 미백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미백 자외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작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전체적인 그 성분들이 한 30여 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치면 이 각각 성분들 원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규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가 되는 원료도 있겠죠. 하지만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이 주성분이면서 자외선 차단 성분은 별도로 별첨 형태로 규격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규격을 작성할 때 다음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즉 동그라미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명칭, 또 뭐 분자식과 분자량 등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재해야 되는 부분, 구조식 또는 시성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굳이 원칙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원료에 대해서는 없지요. 다만 제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함량 기준, 성상, 확인 시험, 그리고 정량법 이러한 부분들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이 중에서 그 함량 기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량 기준입니다. 앞서서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대한 별점 규격을 작성할 때 그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그 원료 자체가 모두 순도 100%짜리의 원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합된 형태의 혼합 원료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원료 성분에 대해서 그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대한 함량이 얼마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지 적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95% 이상 이렇게 원료 성분의 경우는 정해져 있고요. 제재, 예를 들면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10% 포함되어 있고 알부틴이 2%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 표시량에 대해서 몇 프로요? 90%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그 함량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90%가 모든 그런 제재의 기준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제모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리콜산이죠. 이 기능 성분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10%로 정해져 있는데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 시험 기준에서 pH의 그 범위가 있는데요. 이 범위는 실측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재에 대한 pH가 5.0이다. 실측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시험 방법에 적는 pH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적시를 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 요령 중에서 그 함량 기준 그리고 또 기타 시험 기준 중에 pH 범위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서 간과할 수 있는 출제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별표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별표 3, 4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특히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는 거, 학습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